대한민국을 이끈 정치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오늘은 사직동에 있는 이곳으로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만나볼 주인공은 제야의 운동권에서 정치인으로 국민을 향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분입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이런 멋진 장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네, 여기 사직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또 있었네요. 사직동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직동이라는 동명이 제법 멋이 있고 또 그 뭐 옛맛 같은 그 정감이 좀 있고 그래서 가끔은 여기도 나와서 이렇게 좀 거닐어 보기도 하고 좀 그런 편입니다. 네, 오늘 이런 운치 있는 장소에서 운치 있는 인터뷰 되기를 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도 기대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도 많이 바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도 많이 보고 하실 텐데 특히나 요즘 관심 가는 뉴스는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정치 뉴스 쪽이 관심이 많이 가죠. 네. 예, 국회 뉴스라든가 국제 뉴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고 요즘 또 좀 새로 생긴 건 지구 변화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생겨서 그쪽 뉴스도 조금 관심을 두고 있어요. 네. 기후변화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무슨 리비아에서 무슨 또 큰 댐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그 전에 모로코에서 뭐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많은 참 그 비극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한 지역의 사고가 아니라 지구 생태 또는 지구 조건의 변화에 따른 인류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관심이 좀 갑니다. 네. 사실 뭐 누구보다도 나라 걱정 많이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고 한데 그런 기후변화 보면서 후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되실 것 같아요. 걱정돼요. 네. 이게 그동안 그런 생각들이 없이 지구를 개발을 했는데 과도하게 개발을 했지. 좋은 말로는 개발인데 다른 비판적인 의미에서는 지구를 착취했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지구가 그 인간들의 폭력적인 개발을 견디지 못하고 지구의 땅덩어리는 물론 기후까지 이런 변화가 와서 지구 생태계가 대단히 우려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우리 후생들에게는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고 인류의 존재 전제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 많고 그걸 빨리 지구적으로 깨닫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각 지구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이렇게 위기의식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이 더 위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의장님을 이야기할 때 제야의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 옛날 4.19 혁명이나 5.16 군사정변이나 그때부터 다 겪기도 하셨고 또 그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대전 교도소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도소란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잖아요. 몰랐어요. 광주에서 의거가 일어난지를. 그런데 갑자기 대학생들이 많이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대전 교도소에. 아, 그거를 먼저 보신 거군요. 대학생들이 막 잡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냐,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광주 의거가 있었는데 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서 지금 모두 희생자가 엄청나게 나왔고 그 검거 선풍이 전국에 불어서 우리가 지금 잡혀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절망을 느꼈어요. 엄청난 절망을 느꼈어요. 광주는 말하자면 학생운동이 아니고 시민혁명에 가까운 상황이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또는 가야 할 길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쪽이. 근데 그 힘이 군부 칼날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과 희생을 내고 좌절됐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절망일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으면서 세상 만사가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절망감이 들더라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책 한 권이 있었고 그게 의장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교도소에서 있으면 이제 뭐 책 같은 것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조금 넣어주고 하는 그런 그 면회가 오면은 이제 그런 걸 해줘요. 그래서 무슨 잡지 한 권을 받았는데 거기를 읽다 보니까는 어떤 칼럼에서 그 독일의 게오르기라고 있죠. 25시를 쓴 그 게오르기 글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 없거든. 우주의 운행 원리라도 믿어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독일의 나치 그 지배하에서 독일이라는 게 또 그 당시 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 믿을 것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믿을 것이 없고, 역사를 믿을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으면 우주의 운행 원리, 과학인 우주의 운행 원리라도 믿어라. 믿을 것이 있다. 그것이라도 믿어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믿자. 그렇게 제야운동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나서 이제 현실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또 정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 결단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들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게 매우 급박했죠.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극렬했어요.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독재 세력들의 군부 독재가 도무지 이렇게 반성하거나 물러서거나 할 기미가 전혀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리에 의해서만 군사 정권을 물리칠 수는 없다.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조금 거리를 두었던 야당 세력과도 연대해서 싸워야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략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은 야당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현실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관심과 참여를 결심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지를 김대중 대표를 그 당시 김대중 총재를 지지를 했는데 그 세력을 두고 비판적 지지라고 불렀어요. 김대중 후보의 모든 것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런 비판적인 대목이 있다. 그렇지만 지지 대상은 그분이다.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비판적 지지였고 진정으로 군부 독재와 투쟁하는 민주운동의 지도자들은 죽음을 항상 끼고 살았어요. 네. 또 그런 운명 길을 걸었고 그걸 또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갔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따랐고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중에서 그런 길을 간 사람은 김대중 후보 하나였다. 한 개인의 삶의 여정 자체가 민주화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믿고 같이 갈 수 있다.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표를 지지했던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여전히 뭐 완벽할 수가 없는 거니까 후퇴와 진보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정치 후배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주 평범하게 말해서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뜻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당연히 포기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를 이뤘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룬 민주화는 흔히 말하다시피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라고 할까? 우리 사회가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깊이 이루어냈는가? 아니라고 봐요. 절차적 민주주의지 우리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게 되었다. 선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권자가 됐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뤄낸 거예요. 민주주의 형식에서는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냈지만은 과연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있어서 과연 민주화가 다 일어났느냐? 우리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불평등, 불공정도 너무 심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민주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런 그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와 함께 삶의 내용이 보다 민주화가 돼요. 그것은 빈부격차도 좀 줄어들어야 하고 평등화도 조금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해져야 하고 그래야만 자유라는 것도 내용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불평등이 심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면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모든 사람의 공평한 자유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내용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 현실 정치인들에게 부과된 짐이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보수는 내가 보기로는 보수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어요.
보수라는 것이 무슨 반공 이런 그 이념적인 어떤 그 테두리 이런 것으로 국민을 몰아가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념적 갈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서 자기들의 그 반대 세력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좀 보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태롭다. 그런 측면이 있고, 진보 쪽은 구체적인 어떤 목표 또는 활동 분야가 깊고 넓지는 못해. 현실적인 절박감 이런 것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조금 더 발분하고 부지런해져야 한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좀 더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인데, 뜻은 있지만 아직도 방법들도 잘 못 찾아내고 있고 길을 확고하게 닦아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장님의 여러 활동 중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그래요? 통과되기 전에, 그 전에는 남북 합의서를 저희가 이렇게 그 전에 많이 썼었잖아요. 그게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었다면서요. 그래요.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는 남북 관계가 법적으로 참 애매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애매했고, 만나고 나서 무슨 합의를 한다거나 결정을 해도 그것이 국내에서 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합의를 이루거나 또 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해도 나중에는 그냥 그것이 문서상으로만 남아있지 이쪽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또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 없는 관계였거든. 남북 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거할 데가 없는 거라. 근거가 없으면 그건 사상 누각이야. 그래서 그 기본을 만들어주자. 기본을 만들자. 우선 예산 책정부터가 남북 무슨 대표가 만난다. 그럼 무슨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 그전에는 무슨 특별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지만 이제는 법적 비용이 없었잖아. 그때는. 그렇군요. 이제는 법적 비용으로 가지고 법을 정부의 근거로 예산도 따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 결과도 그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법이 됐어요. 남북관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통일부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보면서 또 의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걱정이 많아요. 지금 통일 문제 이전에 남북 평화 문제,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 우리 민족의 운명인데, 지금 가는 방향은 갈등과 불화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한반도에서 어쨌든 평화가 유지가 돼야지, 여기가 무슨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이러저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갈등이 격화되고 분단이 강화되면은 그건 어떡하란 얘기야 대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미국과 관계 조금 더 발전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을 자극하고 그들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거나 낙인 찍으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국익이라는 것을 제일 우선에다 두고 우리 민족의 그 평화, 우리 민족의 생존 이것을 도모하는 전략을 세워야지 대결을 뜻하지 않았던 대결을 촉진하고 그리고 불신을 심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해결되겠습니까?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전에도 그랬지만은 특히 요즘 그것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유쾌한 코너가 있죠.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임채정 의장님의 수많은 추억 중에서 저희가 이 추억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모르죠. 기대해 주세요. 네. 이분 콜롬비아 상원 의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전에는 반정부 게릴라였다든가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와, 그냥 봤을 땐 모르겠는데 대단한 분이시군요. 예. 아니 근데 여기 축구도 잘 알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 훈장을 이게 막 훈장증인가? 훈장을 줘서 네. 그 훈장 수여 때 사진이 같습니다. 의원의 교차 콜롬비아를 방문했는데 네. 그쪽 의회에서 훈장을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나는 원칙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큰 나라, 발전된 나라는 가지 않고 거긴 다 뭐 여러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덜 발전한 나라, 약한 나라 이런 쪽을 가자. 그런 쪽에 가서 한국을 얘기하고 서로 그쪽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이게 내 원칙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실정을 얘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조건은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랬더니 그 유시창 대통령이 옆에 보좌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태를 알아봐라. 그런데 나중에 그쪽에서 보고가 왔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그 고려인들에게, 무국적 고려인들에게 등록증을 발급을 해줬대요. 그래서 마지막 가장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려인들이 그것만 하더라도 고맙다고 나중에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그 인사를 전해 들었어요. 긍지도 느꼈고 보람도 느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원 해결하는 것이 하기에 따라서는 할 것이 꽤 있구나. 정치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지금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이렇게 오를 정도로 치솟고 있지만 정치를 불신하는 것은 또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부정하고 정치를 혐오하면은 항상 부정적인 정치, 혐오 대상의 정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비판하되 서로
함께 길을 갈 때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를 부정하면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된 정치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갖고 분투하는 그런 노력을 또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현실 세계를 찾고 연구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결과를 실천하고 하는 실천적 정치 여기에 좀 더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그 양반이 얼굴이 허해져 가지고 나한테 오시더라고. 임 위원장 찾았어 그러시더라고. 재개헌표를 시작하는 첫 투표함에서 그 표가 나온 거라.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부정 개표를 밝혀내고 투표 결과를 뒤집었죠.